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저물가 현상에도 두 차례 금리를 낮춘 만큼 기존 통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한다는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은 2.0%, 내년은 2.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해서 트리플 감소를 보였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의 3대 지표가 동반 감소한 건 8개월 만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는 하락했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어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훈련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발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겨냥한 대미 압박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에 따른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양국이 12월 16일에서 20일 중에 도쿄에서 만나 수출 규제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에 별도의 감찰 인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첩보를 경찰에 넘긴 뒤에도 수사 상황을 챙겼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3.4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였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후부터 흐려져 일요일인 모레는 오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오후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뉴스리뷰 2부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관이죠.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나아지긴 하겠지만 본격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다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금융통합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춰잡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가 지난 7월 2.2%까지 낮췄는데요. 이번에 다시 0.2%포인트 낮춘 겁니다. 이는 전반적인 투자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로 소비 증가세까지 나빠진 결과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습니다. 내년 전망도 밝혔는데요. 기존 2.5%에서 2.3%로 낮춰잡아 제시했습니다. 건설 투자 악화는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총재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조심스럽긴 해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측대로 경제 상황이 이어진다고 해도 본격적인 회복세로 보긴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지금 경제 상황에서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2.5%에서 2.6%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악화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이어진 저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져 내년에는 1%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기준금리 발표도 있었는데 기존 수준에서 동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금융통합위원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를 기존과 같은 연 1.25%로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한 차례 올린 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과 10월에 잇따라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오히려 높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쓸 여력이 많지 않고요. 또 기존의 인하 효과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본 뒤에 통화정책 수정을 검토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도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한국은행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심각한 저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한 차례 더 0.25%포인트 낮추면 기준금리는 연 1%가 되는데요.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8개월 만에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 산업은 생산은 서비스업이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줄면서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는 의복과 승용차 등의 판매가 감소하면서 0.5% 줄었습니다.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 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0.8% 떨어지며 5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건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하명 수사 논란을 포함한 청와대 현안들을 두고 여야가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국회 운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공방이 치열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운영위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거셉니다. 야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시장,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 감찰 무마 의혹까지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보임을 통해 운영위에 투입된 한국당 내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강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노영민 실장은 누가 범죄자냐며 연루됐다는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맞받아쳤는데요. 이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이 소관에도 속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왜 했느냐는 이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노영민 실장은 이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을 뿐 이첩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질의가 잇따랐는데요. 이 민주평화당 조배수 원내대표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고, 노 실장은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처한 수준에서 정리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미국 측의 내년 총선 전 북미 회담 개최를 자제했다는 이 자유한국당 나경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익을 저버린 것이라며 야당 원내대표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항의하며 장내가 잠시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의 이런 공방 아침 회의 때부터 예고가 된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는 대격돌을 예고라도 하듯이 아침 회의석상에서도 서로를 향한 이 공세의 날을 바짝 세웠습니다. 이 한국당은 권력 게이트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공수처 도입을 입에 올리는 건 모렴치 중에 모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추악한 부패를 저지른 정권의 공수처는 친문 유죄, 반문 유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오히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단식 도중 병원에 이송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에는 총력을 다하겠다며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도 단식을 중단하고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며 압박했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은 7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유독 한국당만 만나면 녹슨 헌칼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작심 비판을 날렸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열리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됩니까? 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 앞두고 열리는 본회의에선 각종 비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앞서 스쿨 전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를 약속했던 일명 데이터 3법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의 일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 중이어서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한유총 측이 요구하는 시설 사용료 포함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안을 대체한 수정안이 표결에 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부의됐지만 오늘은 상정이나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안에 직제에 없는 별도의 감찰 인력이 가동된 정황을 포착하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는 조만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해서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긴 뒤에도 파견 인력을 통해서 경찰 수사 상황을 챙겼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들 조사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특별감찰반원 일부에게 원래 업무 이외의 공직자 감찰 업무도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업무분장에 따르면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은 공직자 감찰을, 민정비서관실 소속은 대통령 친족과 특수관계자 관리 업무를 맡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소속 특감반원 일부에게 별도 업무를 맡겨서 공직자 감찰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이 김 전 시장 수사에도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백 전 비서관이 별도 감찰팀을 가동했다는 정황은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했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해경 감찰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상당국 협의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월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만나서 국장급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지난 7월 이후 지속됐던 한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 국장급 대화 다음 달로 정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서울에서 일본 측과 과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다음 달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를 결정하면서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대표단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중에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국장급 대화를 하게 됩니다.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그동안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양국은 3년여 만에 재개되는 이번 정책대화에서 수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과장급 회의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직후 때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열렸으며 국장급 대화를 조기에 개최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어 빠른 합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화이트리스트 문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궁극적으로 양국의 수출 관리 문제에 있어서의 현안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그를 한 것이 자체가 상당히 양국 간의 신뢰, 그다음에 공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 회의를 열고 정책 대화에서 논의할 내용을 사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 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지은입니다. 네, 북한 매체가 어제 진행한 발사체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벌써 4번째 시험 발사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을 해서 대만족을 표시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 초대형 방사포인데 그래서 이 연속 발사 성능이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북한노동신문은 어제 초대형 방사포 연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번 시험에서 연발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우월성과 믿음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사포의 핵심 성능인 연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성공을 자평한 겁니다. 이어 이번 시험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을 최종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실전 배치를 앞두고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사격을 참관했고 결과에 대만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13번째인데요.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지난 8월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지난 9월에도 시험 사격을 했습니다. 두 차례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는데 김 위원장은 9월 참관 당시 연발 시험만 성공하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인 지난달 시험 발사 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북한 매체는 연쇄 사격에 성공했다며 기술 향상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이 탐지한 발사 간격은 17분, 19분에서 3분으로 줄었지만 방사포의 핵심 성능인 연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의 고도는 약 97km, 비행거리는 약 380km로 탐지됐고 두 발이 30여 초 간격으로 발사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정 씨와 또 가수 최종훈 씨 등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정준영 씨, 검찰 구형보다는 1년 줄어든 건데 이 재판부의 자세한 판단 이유 들어볼까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정준영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게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11차례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과 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씨가 자신에게 불리할 걸 알면서도 한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을 볼 때 2016년 3월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한 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벌인 장난이라 하기엔 범행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 씨는 눈시울을 붉혔고 최 씨도 오열하며 법정을 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단순 이첩일 뿐이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문건을 경찰에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입장을 밝혔죠. 그러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하명 수사냐, 이첩이냐, 정치권 공방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원우 부원장, 당시에는 이제 민정비서관이었는데요. 지금 핵심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이게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만큼 지금 칼자루가 다시 검찰의 손에 쥐어진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외압 행사 혐의를 잡고 울산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울산시장 동생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시민 여러분의 뜻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 문서 그걸 이인걸 특감 만장한테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와 수사가 이 청와대에서 시작이 됐구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치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원래는 청와대 예산심사 뭐 이런 부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하명 수사 공방 때문에 오전 내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일단 뭐 민정수석실이 왜 선출직 공무원 감찰하냐 야당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노영민 실장 오늘 답을 한 걸 보면은 이게 이첩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진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청와대로 그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우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런 첩보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위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이게 뭐 어느 분야에 어느 부서에 담당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민정수석으로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본인들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첩보들 중에 뭐 이게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걸 경찰이 그대로 이첩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안 하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무슨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첩보가 들어왔는데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보고 뭐 이상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안 넘겨주고 본인들이 갖고 있었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익명으로 보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정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그걸 경찰에 넘겨서 수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의도적으로 청와대가 무슨 틀을 짜고 판을 짜서 수사에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했다면 그건 큰 문제죠. 그러나 지금 해명하는 것처럼 만약에 일반인들이 국민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우편을 통해 접수를 했고 그 접수된 내용 중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경찰이 이첩했다고 하면 그게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명 수사인지 단순 이첩인지 앞으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쟁점을 하나씩 보면 일단 첩보 문건이 반부패 비서관실로 전달이 됐고 그리고 이게 경찰청으로 가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또 간 이런 경로 이 첩보 문건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쟁점 하나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백원우 부원장이 입장을 낸 거 보면 나는 뭐 특정 것만 특정해서 전달한 건 아니다. 지금 너무 많은 그 제보들이 들어온다. 근데 박형철 비서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사람인데요.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고 오로지 이 건만 전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얘기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첩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첩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다른 건이 아니라 정치인들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정치인들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선거 직전에 타당, 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 정치인의 첩보를 받았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행위의 판단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여풍을 불러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얘기한다면 이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 어떤 행위는 그런 첩보가 왔을 때 첩보 당사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 사안은 청와대가 한 사안이 아니라 검찰의 어느 쪽 아니면 경찰의 어느 쪽으로 뭐 이 첩보를 넘기거나 혹은 고발을 하라라고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한 경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도 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온갖 투서와 온갖 제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직전에. 그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도국에서는 일단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우리가 제보대로 보도를 했을 경우 그 당사자의 상대편이 만약에 당선될 경우 우리는 선거에 개입하게 된다. 개입하는 어떤 행위가 된다.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은 그 제보라든지 온갖 투서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보도국에서 거리를 두거든요. 역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에서 온갖 제보가 다 쏟아 들어오지만 총선이나 지선 때 수개월 전에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는 것을 일단 경계를 해요. 그 수사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사실 몰아서 합니다. 균형을 잡아서 사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비판을 받는 어떤 대목, 이 비판을 받는 대목은 이첩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첩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형철 비서관은 그것이 보고서 형식이었다. 보고서 형식이란 건 일단 한 번 손을 댔다는 얘기거든요. 청와대에서 문건을 손을 대서 보고서의 어떤 양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백원호 비서관은 보고서의 양식도 아니고 여러 가지 건과 맞물려 써 있었다고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 다시 증언을 했습니다.
단 한 건만이었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관련된 것은 한 건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되지만 두 가지 문제죠. 민간인 사찰 문제, 또 두 번째는 선거 개입 문제, 이 두 가지인데 민간인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이제 지켜보고 들여다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첩을 한 게 잘못됐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익명으로 보냈을지 뭐 이름으로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보내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지가 확인된다면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익명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선거를 앞두고서 모든 걸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선거 앞두고서는 비리 혐의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울산 경찰서에서 3개월 앞둔 3월 16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울산시에. 그때 시청의 직원들이 뭐라고 진술했냐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냐면 이미 검찰에서 한 번 왔다 갔다 수사 다 해서 그때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경찰에 또 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미 그 전에도 경찰, 검찰이 내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이미 굴산 지역에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김기현 그 당시의 시장이 아니라 그 밑에 비서실장하고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나 수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투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받아가지고 반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 이걸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해서 안 보내고 있다가 나중에 알려져 보세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이걸 정상적인 이첩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고 그 이후에 청와대가 몇 차례 이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경찰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은 이게 관심 사항 같은 경우에 청와대 보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보고가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정말 정상적으로 보고가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관련된 사안이고 예컨대 뭐 세월호 관련된 조사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한다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 되겠죠. 왜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사안들과 형평성에 맞게 보고가 이루어지는지도 저는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당장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고된 사항이 잘못됐거나 예컨대 또는 보고할 사항이 아님에도 보고했다면 그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다만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을 따져서 정말 이것이 통상적으로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사안들과 비슷한 사안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 경찰에 또는 검찰에 어떤 첩보를 이첩한다는 행위 자체가 청와대라는 어떤 이 중심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수사를 하라라고 엄중히 지시를 내렸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청와대에서 모든 그 첩보들, 모든 첩보들이 다 들어오겠죠. 모든 제보가 다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비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걸 들여다봤다는 얘기예요. 백원우 비서관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단순 이 첩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첩했다. 이첩하는 접수된 첩보를 가공하지 않고 그냥 전했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이첩할 만한 사항이다. 내지는 수사를 해야만 한 상황이다라는 걸 청와대가 판단을 하고 넘겼다.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근데 판단을 전혀 안 하고 다 안 넘기거나 다 넘기거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판단을 했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공권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선거를 앞두고 공권력을 행사했다라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 이후에도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이 논란이 일어난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관련된 첩보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방선거 직전에 박원순 시장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 잘했습니다라고 박수를 칠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이건 분명히 선거 개입이고 공권력을 통한 선거에 대한 이 공작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때 당시에 이 민정수석실에 민정실에 있었던 사람 분들의 증언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사안일지라도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불물물처럼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장 그러니까 그 여당 지자체장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도 없었고요. 또 야당, 그러니까 울산 시장 정도의 지자체장 이
어떤 선거에서 어떤 이 지자체장도 당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 유독 김기현 시장만 3개월 전에 압수수색을 예. 당한 것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굉장히 공방이 치열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원본으로 이첩이 됐느냐 아니면 가공됐느냐 이 부분도 공방이 벌어지고 사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좀 명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지금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은 검찰이 있대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경찰에 지금 수사 넘겨. 중인 상황이라서 그렇죠. 공개는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원본 자체를 왜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완전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예. 어떤 형태로 왔는지 하는 부분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이종훈 시장 할 얘기가 제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 참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게 지금 말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원본이 어떤 형태로 온지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박형철 비서관 얘기한 것처럼 특별히 하나의 따로 된 보고서로 왔는지 아니면 뭔가 첩보 수준으로 들어온 걸 그대로 보낸지 그거는 뭐 형태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를 내용 자체를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갖고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공개하면 예. 논란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낸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그 김기현 당시의 시장 그 시장의 건건만 따로 보고를 한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금방 공개하면 될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서로에 다르면 뭐 다 지우고라도 그 형태만 일정 부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보고 그걸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형태만 해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형태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네. 내용도 참 문제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의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당시에 동생과 관련된 울산 북구 아파트 개입이나 혹은 또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의혹만 들어가 있었느냐. 지금 그 원본과 관련된 증언에 따르면 김기현 시장의 동향까지도 누구를 만났고 또 가족들의 뭐 동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어떤 뭐 그 이 비위 특정 비위에 대한 투서가 아니라 김기현 시장에 대한 모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동향 조사, 동향 보고서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교수님 말씀처럼 검찰이 지금 뭐 논란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형식이나 내용 할 것 없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아까도 이제 말을 하다 안 한 게 그건 뭐냐면 그게 올린 사람이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저는 예를 들면 청와대 투서를 보내는 사람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본인이 쓸 수 있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그걸 보고서 만약에 형태로. 그렇죠. 예.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네. 형태인지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투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관련된 비리도 쓰겠지만 그것도 써서 보낼 수 있겠죠. 충분히. 그걸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그대로 받고 경찰에 넘겨주면서 수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지시한다는 게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건데 이종근 실장님은 마치 청와대가 하명을 하고 지시를 수사를 하도록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 따져봐야 돼요. 정말 그 원본 받은 걸 그대로 넘긴 건지 아니면 정말 수사를 하고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뭐 지시라고 받아들였는지는 검찰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의 것이 단순히 이게 청와대에서 기획하고 하명을 해서 지시를 하도록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직 이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또 하나 쟁점이 되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이제 별도의 감찰팀을 운영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정비서관의 직제 업무 범위 역할이 이 선출직까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김기현 전 시장만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했다? 그런 문제가 되죠. 그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정비서관의 업무 자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라거나 감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예. 필요하면 뭐 넘길 수는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특별히 김기현 전 시장만을 위해서 그 수사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따로 뭔가 운영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아직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데서 나온 사안이고 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서 그렇다고 하면 왜 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교수님 말씀 맞지만 그 김기현 시장만을 위해서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직제에 없는 감찰반을 두고 있었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반부패 비서관실이라는 걸 비서관을 따로 만들었어요. 예. 이전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직제상 여기서 수사관을 둬서 이렇게
이 공직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관리를 해라. 실질적으로 공직자 관리를 해라. 수사권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산하에 민정비서관도 있고 반부패 비서관도 있는데 역할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역할을 확실히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정 쪽은 국민의 안녕 및 행복 증진을 전하는 그런 행정이다. 국민의 뜻을 이렇게 알리는 어떤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역할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 비서관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언에 따르면 이미 그러니까 한 명씩 검찰 출신 한 명, 경찰 출신 한 명 반장해갖고 3명의 그 감찰반을 따로 두고 활동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울산에 직접 내려가서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있고 또 김태우 수사관은 2018년 10월달에 세월호 관련해서 감찰을 나갔는데 해경 인사과에 감찰을 나갔더니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실의 감찰반에 2명의 행정관이 함께 와서 그때 내가 백원우 비서관이 따로 감찰반을 운영했구나라고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김기현은 뭐 따로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제를 무시한 그런 특별 감찰팀을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지금 핵심입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가? 어제 백원우 비서관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고소가 가해지는 것이 1년 전인데 왜 지금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느냐? 이 부분에 정치적 의도를 거론을 했거든요. 검찰도 그러니까 바로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의도 없었다. 그렇죠. 그렇게 반박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엮을 게 없으니 이걸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이제 검찰은 뭐 어쨌든 지난번에 무혐의 처리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견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의혹 수준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 진실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 왜 이게 오랫동안 그럼 검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했는지 하는 부분은 뭐 해명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해명 예를 들어서 수사 진행 사항이 일정 부분 좀 시간이 길어졌다 하는 것이 타당하게 들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해 이 경찰 수사가 진행됐었고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수사가 끝난 이런 상황인데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한 언론 인터뷰에서 황운하 청장이 조국 장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황운하 전 울산청장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반박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이 금년 3, 4월에 뭐 무혐의 처분한 후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또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작년 3, 4월에 고발이 됐으니까 1년 동안은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수사할 게 없지만 뭔가 수사할 거리를 찾아서 뭔가 엮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엮어보기 위한 빌미, 경찰을 공격하기 위한 기반, 빌미를 경찰이 수사한 것을 잘못됐다고 부정하자, 뒤집어버리자. 이런 불순한 의도로. 지금 검찰과 경찰의 당시 수사의 수장들 얘기가 다른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건이 진보 보수의 대립도 있고 검경 대립도 있고 지금 검찰과 청와대 여당의 대립도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은 경찰이 증거 없는 수사를 이렇게 우겨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은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무마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황운하 지금 대전지방경찰청장이죠. 당시에는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는데 황운하 청장은 이 건 이외에도 그 이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의 입장을 가장 크게 대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울산시장 건이 아니라 또 고래 사건이 또 있었죠. 고래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이 충돌 속에서 그 당사자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황 청장은 지금 자신의 검찰이 그런 이유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자신이 이렇게 앞장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무마 또는 현재 앞으로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며칠 안 남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관련해서 검찰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맞서서 송희택 울산지검장 당시 울산지검장의 표현도 조금 눈여겨볼 대목은 있어요. 93쪽에 걸려서 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썼다. 기소는 보통 아까 그 불기소 이유라든지 이런 건 4, 5쪽에 불과한데 우리가 95쪽을 쓴 이유는 그만큼 이 사건이 엄중했기 때문이다. 이건 기록에 남기려고 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이든 경찰이든 선거와 관련돼서 개입하려는 특정 목적으로 개입하려는 수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95쪽을 참고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교수님처럼 어느 쪽을 꼭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된다. 굉장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 선거에서 만약에 어떤 목적 때문에 개입을 했다면, 공권력이 개입했다면 그거야말로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당분간도 이 건 관련한 파장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오전에 국회 운영위 말고 정보위원회도 열렸는데요.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지금 여야 간사의 브리핑이 시작됐는데 듣고 오시죠. 이른바 초대형 방사포 2발과 관련 최대 비행거리 약 380km, 최대 고도 약 97km로 탐지되었다면서 추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네 번째로 8월 24일 추진기간 성능, 9월 10일 정밀 유도 기능을 검증했고 이번에는 10월 31일에 이어 연발 사격 능력을 시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약 3분이었던 발사 간격이 약 30초로 단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해안포 사격은 남북 군사 합의서상 완충 구역의 해안포대에서 사격했다 하는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김정은 동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새로운 전국 구상 과시 차원에서 10월 16일 백두산을 등정하였으며 이후에는 연말 결산 성격의 경제 행보를 통해 자력갱생 의지를 다지고 제재 버티기 역량을 점검하는 한편 금강산 방문과 군사 행보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11월 말 현재 김정은의 현장 방문이 총 77차례로 작년 98회보다 21% 감소했으며 작년에는 경제 분야 비중 30% 가장 높았던 반면 올해는 절반 가까운 36회를 군사 분야에 할애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러시아를 최초 방문하는 등 정상회담을 6회 진행하고 신형 발사체 발사 현장을 11차례 참관하는 등 대내외 역량 확충이 주력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은 수행 순위는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이 3년 연속 1위인 가운데 현성월 당 부부장과 김평해 당 부위원장이 작년 20위권 밖에서 각각 2, 4위로 급부상했고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이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군과 군사 분야 간부가 10위권에 새로 진입한 점이 특이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비핵화 협상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미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심 안정을 위한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신문, 편집국 논설과 정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릴레이식 대미 압박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북한이 연말 시한 도래를 앞두고 미국의 실질적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위협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해외 파견 노동자 무역 관련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중국, 북한의 동향을 네, 국회 정보위 오늘 열렸었는데요. 여야 간사가 오늘 국정에서 어떤 그 보고가 있었는지 브리핑을 했습니다. 원래 예산 심사 현안 보고 자리인데 북한이 발사체도 발사하고 얼마 전에 그 해안포 사격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오늘 주로 보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원래 주제로 저희는 돌아와서 지금 청와대 하명 수사 공방도 있습니다만 이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유재수 전 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도 불거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친문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이제 한국당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서 그게 유리하다고 보이지는데 물론 이제 유재수 전 부시장 같은 게 비리 혐의 이 부분은 저는 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그걸 뭐라고 누가 변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정말 이것을 왜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그만두게 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지금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김태호 전 감찰반원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 이걸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 민정수석은 아예 이 부분에서 몰랐다고까지 얘기해요. 백오늘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에게 보고도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진실관계를 밝혀봐야 되고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첩보로 들어온 걸 조국 전 민정수석이 본 건 맞는 것 같고 본인의 국회에서 발언을 들어오면 이게 프라이버시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있었는지 지금 검찰의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그때 받는 건지 아니면 첩보 순위로 올라온 내용 중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을 받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에서 그 당시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는 이제 프라이버시한 문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에 전 민정수석이 어떤 내용을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검찰이 이제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불러서 조사하면서 물어보겠죠.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정말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다 포함된 걸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보고받은 내용에는 그런 거 없이 개략적으로 개인적인 뭐 문제만 적혀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은 검찰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곽상도 의원인데요. 곽 의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영전한 인물로 친문 핵심인 삼철 중 한 명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오늘 운영위에서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좀 공방이 있었는데 이 얘기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고 한 이 주체들이 결국 유재수 씨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온 것 아니냐. 삼철 가운데 한 분이 지난 25일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시끄러운 일이 발생해서 좀 피한다 하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고 중국으로 가셨다는 그런 제보까지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상황 파악도 안 하시고 또 휴가 가 계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합니까? 청와대 내부가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여부가 현재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청와대 내부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박형철 비서관은 지금 청와대 내부 인물 아닙니까 현재? 물론 내부 인물입니다만 그분은 현재 그 범죄자입니까? 아니 범죄에 연루된 의심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 받으면 범죄자입니까? 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사실관계를 답변하세요. 저는 박형철 비서관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운영의 공방까지 듣고 오셨는데 한국당은 그동안 유재수 전 부시장이 비위가 있었는데 계속 영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혹을 제기해온 이런 상황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지금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영전을 추진한 인물이 친문 핵심 3철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하려고 이 주체들이 결국 유재수 씨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데려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원래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훈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문제라면 사실상 이분은 뭐 검찰의 수사를 받든 경찰의 수사를 받든 아니면 자중을 하든 해야 될 텐데 그 다음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수석 전문위원이 되고 강원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이 됩니다. 그 대목부터 다시 역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강원도 출신인 사람이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갔다면 어떠한 이유일까?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재수 이 부산부시장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이호철 민정비서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부산의 어떤 인맥이 사실 뭐 직접적인 인맥은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최근에 지금 블록체인 특구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지금 유재수 부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다면 이 특구를 받기 위해서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 그 당시에 어떤 인연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런 주장, 이게 추정인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추정이죠. 추정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곽상도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갖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저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의혹 수준에서 지금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본인이 들었던 정보를 맞춰서 아마 의혹 수준에 제기를 한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은 이제 어쨌든 정치인들이야 이걸 정치 이슈화하고 정치 쟁점하고 그걸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력 행사하고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만 곽상도 의원의 주장이 모두 다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정말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야지 정치인이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100%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곽상도 의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청와대 내부가 범죄에 연루됐다. 오늘 운영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발끈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네, 아마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 청와대 대통령 다음으로 청와대를 전부 이끌어가는 비서실장 입장에서 야당 의원 입에서 청와대가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표현은 묵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에 어떤 부딪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선을 그으려는 어떤 움직임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곤혹스러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하면 일단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 개입 의혹이에요. 일단 뭐 추정이든 뭐든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는 건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다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해법을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좀 나서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을 진짜 확실하게 그어야 된다. 선을 긋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대통령이 직접 이것은 수사를 더 확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빨리 끝내라. 그러니까 수사를 엄중하게 해라. 그러니까 수사를 막으려거나 검찰을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역대 어떤 청와대도 자신이 직접 의혹에 연루됐다면 도리어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북돋워 줬거든요. YS, DJ 모두 다 어떤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계속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또 불필요한 의혹만 저는 더 확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도리어 더 의지를 독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당 국정조사뿐 아니라 지금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여야 공방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 그 사법개혁안 다음 주 화요일이죠? 분리되는 시점이. 이렇게 되면 처리를 하고 그 사이에 뭔가 여야 간 합의가 도출돼야 되는데 점점 더 꼬여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갈등 요인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특히 공수처 둘러싼 여야 입장 지금 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선택적, 정치적 수사를 반복하고 있어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오늘 아침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입에 올리는 건 모렴치 중에 모렴치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 그 검찰이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 자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선 검찰이 왜 유독 자유한국당만 만나면 녹슨 헌칼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는 공수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3종 친문 게이트의 충격적 실체를 두 눈으로 보고도 여전히 공수처를 입에 올린다는 것은 모렴치 중에 모렴치입니다. 추악한 부패나 저지른 정권이 누굴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3종 친문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공수처 포기하십시오. 네. 이해찬 대표 얘기는 지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공수처 도입이 정말 절실하다. 왜 한국당만 만나면 이렇게 칼이 무뎌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 만들면 친문 무죄 그리고 반문은 유죄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아침에 또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첫째는 검찰이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과 관련된 수사에서는 항상 칼이 무뎌져요. 물론 지금 뭐 이해찬 대표는 야당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그건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사실 공처라고 하는 공처를 만들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검찰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비리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제대로 안 하는 것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공처를 만들자고. 제 식구 감싸기 막자. 그렇죠. 그게 공처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공처장 임명 관련해서 7명 중에 2명만 추천위원회 7명 중에 2명만 야당이 추천하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협의를 통해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무슨 뭐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처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럴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마치 이제 야당에서는 뭐 자기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저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수처법대로 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앞으로 더 못하게 된다. 이런 우려를 또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동시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게 이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이제 이 공수처장과 관련된 이 비토를 놓을 수 있습니다. 야당 몫이 둘인데 야당 2명이 반대를 하면 임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거법과 관련돼서 연동제 그대로 간다면 야당 한쪽은 친여 쪽 정당의 이 사람이 선출될 수밖에 없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그렇다면 공수처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의도대로 다 가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공수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옥상옥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독단적으로 했을 때 그럼 누가 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느냐?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바로 그건데 일정 정도는 금태섭 의원의 주장도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 외치면서 단식 들어갔던 황교안 대표 결국 단식은 완전히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미음을 섭취 중이다. 아침에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어쨌든 이제 단식 중단했으니까 국회로 들어와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추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조금 전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피의자는 월 수천만 원을 넘게 버는 유명 강사였는데요. 이 강사가 활동한 대구 수성구 지역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는 어디 학원이냐, 또 강사는 누구냐 이런 걸 묻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A씨 과학고와 명문대 석사 출신이었습니다. 과거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원주율을 3,500짜리까지 외워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인물이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평상시 월 4천 그리고 방학 때는 월 7천만 원까지 번 것으로 전해졌는데 혼자 아파트를 얻어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다수의 여성을 만났고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찍은 겁니다. 네, 범행은 자신의 집에 한 여성을 두고 출근을 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A씨 PC를 켰다가 저장한 동영상을 본 건데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900GB 분량, 그러니까 2시간 분량 일반 화질 영화 하나를 2GB 정도로 본다면 영화 450편을 담을 수 있는 양입니다. 등장하는 여성만 30여 명에 달하는데요. 네,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20차례가 넘는 준강간 영상에 확인된 피해자가 4명에 달했고 심지어 이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벌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영상을 다 보면 누구나 봐도 술 취해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의식이 이런 상태에서 했다 하는 걸 맞기 때문에 이 중간간이 되는 거거든요. 양을 못 찾아낸다 하더라도 오셔가지고 이제 지는 이제 뭐 여자를 위에 상대로 생각했을지 몰라도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애인이지 뭐 몇 개월 더 있고 그렇죠. 네, 몰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건 여러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지난 2014년에는 100명 가운데 3명도 실형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100명 가운데 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대로 벌금형 비율은 2014년 73.1%에서 지난해에는 48.5%로 줄었고요. 또 지난해 몰카범 2명 가운데 1명은 실형이나 최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몰카 관련 범죄는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564건에서 2017년에는 6,000건이 넘어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문제는 상습범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몰카 관련 서울중앙지법 1심 유죄 판결을 분석해본 결과 54%는 5차례 이상이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2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비율은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분석 작업에 참여를 한 현직 판사의 의견을 참고할 만한데요. 이 집이나 화장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촬영, 그리고 5회 이상 범행, 속옷이나 알몸 촬영, 무음 등 특수카메라 이용, 피해자 5명 이상, 전과 존재 등을 무겁게 처벌해야 할 가중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몰카를 단순히 찍기만 하고 퍼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낮추는 시각에도 경계를 드러냈는데요. 이 유포하면 가중 처벌을 하는 거지 안 퍼뜨렸다고 낮춰서 벌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물론 기술적인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찰칵 소리를 의무화했지만 무음 카메라 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앞선 서울중앙지법 통계에서 이 동영상을 이용한 몰카가 60%를 넘겼습니다. 이 녹화 기능을 미리 눌러놓으면 소리 없이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다음 달 셋째 주 3년 만에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무역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화의 직접 당사자인 산업부 무역정책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국은 12월 셋째 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7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국내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2일의 발표에서도 설명하였듯이 현안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수출 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양국의 수출 관리 문제에 있어서의 현안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7월 1일 발표하고 7월 4일 이후에 취해진 양국 간의 수출 관리에 관한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고
그를 한 것이 자체가 상당히 양국 간의 신뢰, 그다음에 공조를 할 수 있는 단초가 회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장급 정책 대화를 양국이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현안에 관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또 표명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오전 도쿄 경제산업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전에도 했지만 3년 반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재개되는 것은 모든 현안에 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제나 법 정비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며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현상 확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김상익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프로축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즌 우승팀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 가려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올해의 프로축구는 모레 일요일 열리는 울산과 포항 그리고 전북과 강원의 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로 그 우승팀이 결정나게 됐습니다. 현재 울산이 전북의 승점 3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14년 만에 통산 3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 상대가 좀 껄끄럽습니다. 동해안 더비의 라이벌이죠. 포항팀인데 올해 상대 전적에서도 1승 2패로 지금 포항의 열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6년 전에 포항과 최종전에서 그때도 만났었는데 이때 졌습니다. 그래서 리그 우승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울산이 이 포항 트라우마를 극복하느냐가 1년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도훈 감독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12월 1일 날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선수들이 준비한 대로 잘 한다 이러면 좋은 경기로, 좋은 결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네, 강등권 싸움도 알아보겠습니다. 공교롭게 이것도 또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이 그렇습니다. 되게 이 경기는 이제 일요일 경기가 아니고 내일 경기인데 네. 토요일 경기인데 지금 그 암투병 중인 유상철 감독이 이끄는 지금 12팀 인천이죠. 이 인천과 승점 1점 차로 그 뒤를 쫓고 있는 11위 팀 경남이 내일 마지막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일단 유상철 감독의 인천이 유리한 상황인데 내일 비기기만 해도 10위를 지키면서 잔류를 하게 되고 그래도 이제 맞대결 무대가 경남의 그 홈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감독의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좀 안도하지 않고 저희 경기력을 통해서 득점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득점을 하게 되면 아마 한 골이 아닌 그 이상의 골로도 충분하게 또 승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 어려운 상황에 또 팀이 또 이 도민고단들 두 팀이 정말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남 입장에서도 질 수 없는 한판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프로 야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FA 시장이 좀 잠잠한데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KBO와 10개 구단이 제도 개선안을 어제 처음으로 공개하고 선수들에게 수용 여부를 다시 좀 논의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지난 24일 이미 그 선수협회 이사회가 수용을 거부한 그 내용인데 KBO가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언론에 어제 완전 공개를 한 겁니다. 다음 달 2일에 선수협회 총회가 있는데 선수들이 직접 좀 수용 여부를 결정해달라 그런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수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제도 개선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개정안을 좀 보면은요. 우선 그 취득 기간이 1년씩 줄어들게 됩니다. 고졸의 경우는 9년. 대졸 8년이었던 것이 이제 고졸 8년, 대졸은 7년 이렇게 1년씩 줄어들고요. 이건 선수들이 줄곧 요청해왔던 그런 사안인데요. 내년 시즌 종료 이후부터는 그리고 FA 등급제를 시행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구단 1위부터 3위. 전체로 따지면 30위까지의 A등급 선수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보호 선수 20명 외에 1명의 선수 그리고 전년 연봉의 200% 또는 전년 연봉의 300%를 보상하게 되고요. 구단 4위에서 10위, 60위까지죠. B등급 선수 같은 경우는 보호 선수를 25명으로 확대하고요. 보상 금액도 연봉 10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등급을 보면은 선수 보상이 없습니다. 연봉의 150% 보상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수협회가 이 보상제도 완화가 이루어져야 선수들의 그
이적 폭이 넓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등급제를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런데 선수들이 이번 보상 선수 규정이 크게 완화된 게 아니라서 여전히 이적이 좀 어려울 것이다. 개선안이 좀 충분치 않다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BO의 사무총장 얘기 들어보시죠. B등급 같은 경우 25명을 보위 선수로 잡고 있어요. 처음에는 23명으로 했다가 저희가 이제 선수협에서 이제 좀 좁다 해서 25명을 늘렸는데 그거를 뭐 28명이나 30명으로 늘려달라는 얘기거든요. 네, FA 취득기간 단축이랑 등급제가 핵심인데 선수들의 최저 연봉도 올라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KBO 리그 선수의 최저 연봉은 2년 뒤부터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약 11%가 인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라면은 전체 선수 중에 27% 정도, 한 150명 정도가 이 최저 연봉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부상자 명단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서 부상 단계별로 최대 30일까지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기 중에 다친 선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구제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선수들한테 유리한 내용인데 당연히 선수들한테 좀 불리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겠죠. 물론입니다. 구단 입장이 반영이 됐겠죠. 네. 대표적인 게 외국인 선수 출전 조항 변경인데요. KBO는 그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 3명 등록에 3명 출전으로 조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는 또 육성형 외국인 선수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1군 엔트리 등록과 출전 선수도 또 한 명씩 늘리기로 하긴 했는데 국내 선수들로서는 아무래도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좀 반길 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 그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력 평준화를 위한 셀러리 캡, 일명 그 총액 연봉 상한제죠. 이거를 하자고 지금 논의를 하자고 KBO가 선수협회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FA 상한제 4년간 80억 제한, 이걸 이제 선수협회가 거부했었는데 새로운 카드를 선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3명 출전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외국인 타자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구단이 2명의 타자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윈터 미팅 행사 얘기도 간략해 볼까요? 예, 그 KBO가 어제 윈터 미팅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스페인 프로축구의 그 이사를 초청해가지고 브랜드의 그 힘을 강조하는 그런 마케팅 조언을 들었습니다. 또 미국 프로축구 산업의 급성장을 이끈 그 신승호 부사장도 변화하는 사장과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전했고요. 프로축구 연맹 팀장을 또 강사로 불러서 KBO 리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유소년 육성 방향에 대한 연설을 듣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그만큼 KBO의 위기의식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스포츠부 김상익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아직 가을에 머물러 있지만 볼에 닿는 공기는 겨울이 온 듯 무척 차가웁습니다. 지금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드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4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이 낮았고요. 현재 기온도 4.2도에 그치면서 무척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차차 흐려져서 오후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낮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8도, 대전이 10도, 광주가 11도, 부산 14도 등으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도 서울 기온이 0도로 제법 춥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도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종일 흐린 가운데 오전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고 있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지천 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금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